네,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태양입니다. 네, 항상 이제 인터넷 화면으로만 보다가 보니까, 네, 그냥 신기하죠. 네,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좀 좋았어가지고, 올해 또 하자, 얘기가 나오다가, 혹시 못하게 될까봐 좀 약간 노파심에, 제가 약간 좀 망설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 계시는 이제 직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한다.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강의가 없다 보니까 좀 나태해진다라는 이제 의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씩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을 것이다.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 올해도 이렇게 오늘 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두 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인사는 내가 아까 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고,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제 수업 내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음악 끄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제가 크게 1부랑 2부로 나누어 봤어요. 이제 1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준비한, 가로넣기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넣기, 그 다음에 OX 문제, 요거를 먼저 진행을 같이 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길래 그 부분을 좀 배려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라디오처럼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상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제가 푸는 시간 좀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네. 많이 안 보이나요? 이렇게 안 보이나? 네. 괄호가 안 보여요? 네. 일단 혹시나 만약에 잘 안 보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 헷갈렸던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웠던 개념 또는 한 번 더 복습이 필요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얘기가 많았어요. 기출문제 풀이. 요거 이제 왜 안 해주냐라는 얘기 많은데 일단 유튜브에 보시면은 저희 그 대방고시 학원에 보면은 유튜브에 다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가 올라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거는 사실 시간상 좀 문제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 쪽에서 만약에 뭐 모르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저희한테 질문을 여기 채팅창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꼭 찾아가지고 같이 좀 풀거나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거 이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개념이나 또 부족했던 개념 아니면은 또 몰랐던 질문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예정된 시간은 1시간인데 일단 1시간 수업을 일단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이후로는 내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중간에 나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1부와 2부로 진행을 할 거고 1부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걸로 공부하는 시간 그다음에 2부는 질문 받아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충분히 공부해 가시라 라는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모바일은 화질 조절이 안 된다고 하네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긴 할 거예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좀 많아가지고 화질 같은 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일단 최대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끔 네, 됐나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제가 준비한 거건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드리는 시간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생명현상의 특성이네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땡땡 설정 단계가 없다. 일단 여러분 공부를 꼭 하셔야 되죠. 귀납적 탐구 방법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 차이점 일단 간단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귀납과 연역의 차이가 귀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이제 다윈 이야기를 했었죠.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으로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는 거기서 많은 동식물들을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르게 되는 그런 걸 귀납적 탐구라고 하고 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을 보고는 왜 그렇지라고 의문을 품고 그죠?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가설 설정을 통해 가지고는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설정 단계가 있냐라고 물으면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답을 이렇게 가설 또는 이렇게 치시거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1번 정답은 가설 설정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군 이외에 땡땡을 설정해야 한다. 자, 실험군과 무슨 군? 그죠? 여기 실제 연역적 탐구에서는 특정 군을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하죠. 그래서 하나는 실험군, 하나는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대조군. 괜찮죠? 예. 다음 3번. 자, 실험군과 대조군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변인을 무슨 변인? 그죠? 요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일단, 우리 연역 탐구에서 독립변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독립변인은 뭐와 뭐죠? 그죠? 조작 변인과 그다음에 통제 변인 두 가지가 있다. 자, 조작 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어떤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주는 변인을 얘기하는 거고, 통제 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통제 변인이라고 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용어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통제 변인이 답이 되겠다. 쉽죠? 네. 4번. 달리기를 한 후에 땀이 난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거죠. 생명현상 특성 7가지 중에 하나를 써 넣어라 라는 건데, 자, 달리기를 하면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땀이 난다. 이거 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오케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항상성 유지. 항상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 첫 번째 주제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천천히 갈게요. 자, 5번. 소나무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양분을 합성한다. 자,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광합성이라고 부르고, 자, 이걸 통칭하는 말로 네 글자 뭐라고 불렀죠? 그죠? 물질대사. 괜찮죠? 물질대사. 참여율 굉장히 좋네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거예요. 네. 네, 6번. 효모는 출합법으로 번식한다. 자, 효모. 효모가 자신의 자손을 만드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생식과 유전이라고 부르죠. 생식과 유전. 됐다. 그 다음에 7번. 바이러스는 핵을 가지고 있다. 자, 바이러스 핵 있나요? 없나요? 핵 있어요? 없어요? 네. 간혹가다 헷갈리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좀 항상 늘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바이러스라는 걸 보고는 제 머릿속으로 아마 구조가 떠오르실 거예요. 뭐 제 몸에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안에 이제 유전 물질도 있고 이렇게 다 기억이 하실 건데 제가 여기서 뭐가 노파심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걸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핵산을 가지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바이러스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순간적으로 이게 핵산인가 해가지고 맞다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체크하시라고 제가 문제로 만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핵산만 가지고 있다.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8번.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역대 그 많은 이제 문제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또는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할 때 항상 8번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틀릴 게 아닌데 이게 은근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세포 분열 아니죠? 네. 세포 분열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는 말 자체를 못 쓴다고 제가 분명히 강의 시간 때도 말씀드렸고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었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문제를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낼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알죠? 우리 시험에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뭐랄까 낚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아시게 좀 잘 보고 세포 분열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증식한다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세포 내에서는 증식할 수 있다. 괜찮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바이러스는 독자적인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맞나요? 할 수 없다. 자, 바이러스는 독자적인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독자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스로라는 표현이죠. 스스로.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니까 숙주가 없이란 뜻이에요. 물질 대사할 수 없다. 맞고. 10번 바이러스는 감염성 질병이다. 맞나요? 그죠? 요것도 쉬운 내용이죠. 요걸 내용을 잠시만 얘기를 좀 하자면 음,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제 질문이 몇 번 있었어 가지고 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세균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각각 이 우리 생명과학 시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그 공중보건이라든지 법규 공부하다 보면은 법정 뭐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잘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외우셔야 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자세하고 세세하게 좀 외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명과학 수준에서만 얘기했을 때는 이 정도만 딱 외우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음, 위에다 빈 공간에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세균. 우리가 배울 세균을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볼 건데 만약에 잘 못 외우신 분들이라면 이걸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탄저병. 그 다음에 콜레라, 결핵, 그 다음에 위궤양, 장티푸스, 그 다음에 하상풍 이렇게까지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 6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천연두, 감기, 독감, 홍역, 대상포진, 그다음에 에볼라, 그다음에 간염, 그다음에 소아마비. 요렇게까지. 뭐 나머지 메르스, 사스, 뭐 코로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에이즈 마찬가지. 바이러스에서 너무 유명한 친구는 뺐어요. 이해됐죠? 나 마찬가지. 뭐 세균성 이질, 세균성 폐렴, 세균성 뭐 장염 뭐 이런 것도 있죠. 세균성이란 말이 붙는 것들. 이런 친구는 마찬가지로 세균 파트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세균인 게 안 느껴지는 것들만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이걸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더니 저거 외우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음. 아, 이게 이상하게 글씨가 별로네. 네, 오케이. 네, 됐나요? 그래서 다 쓰셨으면은 제가 음, 드립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외우시라고. 네. 탄산 콜라를 먹으면 결국 위장이 파괴돼요. 네. 그쵸. 미케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네, 됐나요? 아, 이렇게 못 외우실까 봐 제가 만든 거예요. 탄산 콜라를 많이 마시면 결국 위장이 파괴돼요. 그다음 바이러스. 이것도 막 웃겨요. 이게 천씨가 있죠, 천씨. 예. 천 감독님, 홍대에 홍대에 가셨소. 천 감독님, 홍대에 갔소. 네, 이렇게. 네, 이런 거 조금 좀 챙겨 가시면은 나중에 시험 치실 때 생각나면 진짜 시간 세이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생명활동과 에너지. 자, 1번. 물질대사는 열의 생성과 흡수 반응을 포함한다. 네. 다시. 물질대사는 열의 생성과 흡수 반응을 포함한다. 맞죠?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했었어요. 물질대사는 항상 에너지 대사를 동반한다. 까지 좀 기억을 합시다. 2번.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합성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다. 다시.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합성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문장이 좀 길어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한번 채팅창 한번 써보시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음. 네. 제가 오늘 좀 올라온 것 같네요.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영양소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넣었죠. 괜찮죠? 예, 이런 거 낚이면 안 돼요. 분해요, 분해. 자, 빠르게 읽다 보면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다. 되나요? 음. 자,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3번. ATP는 아데닌과 인산이 두 개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으로 결합한 화합물이다. 다시 3번. ATP는 아데닌과 인산이 두 개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으로 결합한 화합물이다. 자, 봐요. 네,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요. 이렇게 생긴 친구 있죠. 요거 염기야, 염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이 친구 뭐라 그래요? 이거 당이죠. 그 다음에 인산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때 이 물결 표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물결 표시. 그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 그랬어. 자, 인산 결합 몇 개? 두 개 맞네. 두 개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 맞네. 그죠? 여기서 틀린 건 뭐예요? 맞아요. 아데닌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불렀어요? 이거를 아데노신이라고 불렀잖아. 괜찮죠? 예. 그죠? 고에너지 인산 결합은 두 개인데 아데노신에 인산이 붙어 있는 형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아데닌이 아니다. 아데노신이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낚일까 봐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4번. 포도당을 한 분자를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정말 유명한 문장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아니죠? 어디에? 열 에너지와 ATP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일부가 바뀌는 거죠. 이게 너무 유명한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열이 발생하는 것은 흡열 반응이다. 다시 5번.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열이 발생하는 것은 흡열 반응이다. 잘 봐요. 녹말이 포도당이 됐다는 얘기는, 자, 녹말이 포도당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로 변화한 거죠. 큰 물질에서 작은 물질 내는 거는, 그쵸, 이화작용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화작용이다. 괜찮죠? 6번. 연소, 알코올 발효, 세포호흡의 공통점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번. 연소, 알코올 발효, 세포호흡의 공통점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이다. 맞나요? 그죠? 자, 연소 반응을 하면은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산탄소 방출되고, 알코올 발효 마찬가지 이산탄소 방출되죠. 세포호흡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공통점 맞네. 괜찮죠? 7번. 이산화탄소 제거에는 KOH가 사용된다. 이산화탄소 제거에는 KOH가 사용된다. 이걸 우리가 수산화칼륨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요것도 하나 외워두세요. KOH. 오케이. 맞다. 8번. 배설계의 포도당 제흡수, 호흡계의 산소 흡수는 모두 ATP가 사용된다. 다시. 배설계의 포도당 제흡수, 호흡계의 산소 흡수는 모두 ATP가 사용된다. 일단 잘 봐요. 배설계에서 포도당 제흡수는 실제 여과돼서 나온 원료에서 다시 혈관으로 빨아들이는 작용이죠. 몇 퍼센트 제흡수? 100% 제흡수죠. 그럼 억지로 다 끌어내야 돼. 그럼 당연히 ATP 쓰이겠죠. 그런데 호흡계 산소 흡수, 즉 폐포에서, 그쵸,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퍼지기 때문에 ATP가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좀 하시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아니고, 포도당 제흡수는 ATP 사용하는 거 맞는데 산소 흡수는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9번. 알코올 발효를 통해 효모는 무산소 환경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알코올 발효를 통해 효모는 무산소 환경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효모가 생물이죠, 생물. 생물이 우리가 이제 그, 그 포도당 용액에다가 맹관부 실험을 할 때 거기다가 효모 집어넣고 난 다음에 틀어막죠. 산소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한다는 걸 알 수 있다. 10번. 3대 영양소 소화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공통으로 생성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3대 영양소 소화가 일어나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공통으로 생성된다. 그죠? 누가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아니야? 암모니아가 아니죠.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는, 그렇죠, 단백질 분해할 때만 나오기 때문에 공통이 아니다. 다음,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된다.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된다. 맞아요? 그죠? 요것도 그렇게까지 막 깊게는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된다. 맞죠? 간에서 만들고 쓸개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는 게 맞다. 12번. 요소의 농도는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이 높다. 다시. 요소의 농도는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이 높다. 자, 잘 생각해봐요. 동맥이라고 하면은 얘가 심장에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콩팥 입장에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콩팥은 걸러내야 되니까 콩팥 동맥의 요소 농도 높고 콩팥 정맥은 반대로 낮아지죠. 다시.
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심장이 이렇게 있어. 콩팥이 이렇게 있어. 콩팥. 그림이 좀 너무 작다. 잠깐만. 밑에 써볼게요. 여기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심장이 이렇게 있어. 이 콩팥이야.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돼 있고, 아이고,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콩팥 뭐가 돼요? 지우개. 콩팥 동맥이 되고, 이 친구는 콩팥 정맥이 되죠. 여기 이해됐나요? 그러면 콩팥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요소를 노폐물로서 내보내야 하니까 여기서 오는 건 요소가 아주 양이 많을 거야. 그러면 콩팥을 거치고 나면은 요소가 적어지겠죠.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소가 콩팥 동맥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가 요소로 다 빠져나가고 요소가 이제 오줌관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돌아갈 때 요소가 낮은 상태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네요. 괜찮죠? 오케이. 따라서 요소 농도는 콩팥 동맥보다 정맥이 높다. 정맥이 낮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음, 됐나요? 오케이. 다음 13번. 폐동맥은 정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나와가지고는 약간 당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로 만들어 봤어요. 폐동맥은 정맥혈이 흐른다. 자, 동맥, 정맥은 헷갈리는 거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따라서 폐동맥은 폐를 향하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이 흐른다. 맞네. 이렇게. 됐죠? 14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은 확산 현상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거죠. 앞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5번. 배설계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지칭한다. 다시 배설계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지칭한다. 일단은 요런 거 알아둡시다. 사구체 보먼주머니가 네프론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프론은 여기서 세뇨관까지 합쳐져야 네프론이라 불러요. 다시 사구체하고 보먼주머니만 네프론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포함한다는 맞는 말이야. 근데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다. 이러면 아니에요. 왜냐면 세뇨관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 돼요? 아까 말장난이에요. 네. 혹시나 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자극의 전달로 넘어갈게요. 네. 자, 1번. 자, 마리집 신경은 다핵세포이다. 자, 마리집 신경.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죠. 이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은 말 그대로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감각, 연합, 그다음에 운동. 이거 기억나시죠? 야, 안 보이네. 밑에 쓸게요. 이거 지우고. 마리집, 민마리집. 요거는 마리집 유무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 연합, 그 다음에 운동. 좀 필기 빨리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음. 그래, 마리집, 민마리집은 말 그대로 마리집이 있냐 없냐 그 차이고, 감각, 연합, 운동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건데 감각 뉴런은 마리집, 운동 뉴런도 마리집인데 연합만 민마리집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마리집 신경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음. 그럼 마리집 신경이라는 거는 여기 이 마리집 그 자체 하나하나가 뭐였어요? 우리 배웠는데 이름 뭐였지? 두 글자요. 마리집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이름 뭐였죠? 적어볼게요. 슈반 세포라고 불렀어요. 슈반 세포. 그죠? 욕가 때 그랬잖아요. 이런 슈반 이러면서 슈반 세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경 자체도 얘도 세포고 여기 마리집을 구성하는 것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가 여러 개 있는 다세포라고 해야 돼요. 다세포. 제 말 이해돼요? 다핵세포는 세포는 하나인데 핵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 이게? 그죠? 근육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육 섬유가 원래는 세포가 단일로 각각 이렇게 있던 거였는데 세포막끼리 융합하게 되면서 그 속에 있는 핵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하나의 길쭉한 다핵세포가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리집 신경은 이라고 하면은 다핵세포가 아니라 세포가 여러 개 있는 다세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괜찮나요? 2번. 척수의 회색질은 감각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척수의 회색질. 자, 회색질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그렇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척수의 회색질과 그다음에 백색질 두 개. 회색질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 백색질은 바깥쪽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척수의 회색질은 감각신경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뭐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신경, 연합뉴런. 그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경세포체라고 말해야 되겠네. 괜찮죠? 오케이. 다음 3번.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펌프에 의해 항상 반대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3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펌프에 의해 항상 반대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맞아요? 네.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시간 좀 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펌프에 의해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제가 여기서 페이크를 쳐놓은 게 항상 뭐뭐만 이런 말 들어간 뭐예요? 문제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만약에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신경에서 이동을 항상 반대로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단서를 달아놨잖아. 펌프라고. 펌프만. 펌프만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라고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괜찮아요? 네, 펌프로 인해 항상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죠? 말장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계획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너무 좀 쉬운 것만 해버리면은 사람이 좀 나태해져요. 이렇게 쉬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좀 어렵게 해야, 내가 조금 더 공부가 부족하구나. 한 번 더 다잡아야 되겠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렵게 낸 거라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음, 계속 갈게요. 동일한 조건의 한 뉴런에서 자극의 세기와 관계없이 전도 속도는 일정하다. 자,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상태가 크게 변화 없이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의 세기랑 관계없이 전도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신경에 대해서는 자극이 역치만 넘기만 하면
음, 역치를 넘기만 하면 자극을 더 세게 주든 약하게 주든 상관없이 항상 속도는 똑같아요. 이해됐죠? 자, 5번.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은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여러분, 기량작용 많이 공부해봤죠? 그죠? 기량작용의 뜻이 뭐였어요? 기량작용 뜻. 기량은 서로 하나의 작용에 대해 서로 반대로 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량작용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자에서 분비되는 알파의 글루카곤, 베타의 인슐린 이게 서로 반대로 되는 건데 운동과 감각은 그런 관계가 없죠. 그래서 아니다. 6번. 간뇌의 시상은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다. 6번. 간뇌의 시상은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다. 이게 맞나요? 간뇌의 시상은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다. 그쵸?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이다. 요런 거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먼저 만들어 본 거야. 아시겠죠? 낚이면 안 됩니다. 자, 7번.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골격근을 움직일 수 없다.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골격근을 움직일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격근을 움직일 때, 골격근을 움직일 때, 골격근에 영향을 주는 건 아세틸콜린이에요. 관련이 없다가 맞아요. 괜찮죠? 관련이 없다가 맞아요. 그리고 시상의 기능은 우리 몸에서 오는 여러 감각들을 집합소처럼 모아놨다가 대뇌로 보내주는 기능이 시상이죠. 네, 됐죠? 7번은 골격근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세틸콜린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죠? 다음 8번. 중추신경계의 뇌신경은 대뇌의 겉질을 구성한다. 다시 중추신경계의 뇌신경은 대뇌의 겉질을 구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8번. 중추신경계의 뇌신경은 대뇌의 겉질을 구성한다. 이건 답 좀 제가 기다려 볼래요. 자, 이건 답을 제가 좀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신경계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추신경계.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중추는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맞죠? 말초신경계는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잘 봐요.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기능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해부는 말 그대로 뇌에서 뻗어져 나가는 신경을 우리가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져 나가는 것을 척수신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기능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어, 중추신경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고심성 뉴런, 고심성 나가는 것을 원심성이라고 불렀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구심성 우리가 아는 감각 뉴런 그거 얘기하는 거고 원심성은 체성 운동 신경. 그다음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계.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으로 나눈다 하면서 제가 이 그림 한번 그렸던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8번 문제 읽어볼게요. 중추신경계의 뇌신경은
내뇌의 겉질을 구성한다. 자, 뇌신경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뇌신경을 뭘 구성하는 것이다? 말초신경계다. 뇌를 구성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쵸? 연합신경이라고 하죠. 이해돼요? 그럼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건 연합신경이라고 해야 돼. 그럼 뇌신경은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뇌 바깥으로 나가져 있는 신경이에요. 겉질 구성한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추신경계 뇌신경의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다시 중추신경계 뇌신경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8번은 틀린 표현이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뇌를 구성하는 신경 또는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은 연합신경이다라고 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고 우리가 또 외웠는데 뇌신경은 사람 기준으로 총 몇 쌍? 12쌍. 척수신경은 31쌍까지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서 제가 요즘 같은 문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12쌍, 31쌍, 12월 31일 제가 드립 쳤잖아요. 그죠? 12월 31일 이렇게 외우시라고. 나중에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뇌신경은 31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줍시다. 다음 9번.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마리집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도약전도가 일어나 방광이 이완된다.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마리집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도약전도가 일어나 방광이 이완된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마리집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도약전도가 일어나 방광이 이완된다. 그죠? 이거 좀 답 기다릴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이제 누가 지금 눈치챘어, 지금. 다시. 그렇지. 봐봐요. 근데 이건 맞아.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에는 마리집 뉴런이 있는 건 맞아. 근데 내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마리집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이랬잖아. 이거 이해돼요? 마리집에 역치상 자극 주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 일도 없지. 그 당연히 도약전도도 안 일어나겠지. 아무 일도 없어요. 다시. 교감신경에 신경절 이전 마리집에 역치상을 자극 줬대. 그럼 당연히 아무 일도 없겠지. 마리집은 절연체잖아. 틀렸네. 아무 일도 없어요. 와씨 나왔다. 아, 네. 슬슬 뇌 과부하가 오죠. 아, 근데 좀, 네, 좀 어렵긴 한가 봐요. 다음, 10번. 척추의 후근은 감각신경 다발이 모여 있다. 다시, 10번. 척추의 후근은 감각신경 다발이 모여 있다. 이것도 답 기다려 볼래. 10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척추의 후근은 감각신경 다발이 모여 있다. 답 체크했나요? 아, 이거, 와.
야, 따. 이거 기출이에요. 이거 기출이에요. 아니, 기출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못하라고 할까요? 아, 죄송해요. 아니, 척추잖아, 척추. 척추. 틀렸네. 척수라고 해야죠. 예, 이거 기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됐어요. 아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뒤에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조금만 우리 쉬었다 합시다. 5분만. 화장실 좀 갔다 오고 해가지고 좀 쉬고 싶어서 한 5분만 쉬었다가, 지금 몇 분이지? 2시 46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할게요. 50분에. 좀만 쉬었다가 정리를 한번 하세요. 네. 네, 다시 왔어요. 아, 네. 일단 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낚시도 있고요. 어려운 내용도 있고요. 너무 미세하거나 너무 지엽적인 내용도 사실 담아 놓은 것도 있긴 해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긴장을 좀 줄까? 정신을 조금 차리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긴장감 가지시고 좀 더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 거니까요. 아마 시험이 이 정도까지 막 사람 막 괴롭히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한 번 더 조심한다 그래서 나쁠 건 없잖아요. 진짜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낚시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대비하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고요. 일단 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만든 실전 모의고사나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이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올 거고요. 어,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쉬운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일 그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요런 유형의 문제였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게 이게 지금 작년 기출인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잘 안 보이나? 예. 18번 문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18번 문제 같은 게 이게 시간 뺏어먹는 문제예요. 이런 유형 문제. 이거 제가 저랑 많이 풀었었죠. 작년 기출이에요. 여러분 푸는 기출. 마찬가지. 봐봐요. 대놓고 물어봐요. 물질 X가 뭐냐고. 물질 Y가 뭐냐고. 맞죠? 16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결합 A가 무엇인지, 물질 Y가 뭔지, 물질 X가 뭔지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점이 안 나와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점 받기를 원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지금 너무 짜증난다. 저 선생 미쳤나? 이러고 정말 시험이 나오는 거 맞나? 의심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공부합시다,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서 나쁠 건 없잖아. 오케이. 자, 그럼 또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음. 자,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아무래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1번.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이다. 맞나요?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이다. 가로무늬가 있다. 맞죠? 네. 자, 골격근은 가로무늬가 있다. 이거는 쉬운 거였다. 우리가 그 공부했던 것 중에 음, 심장근하고 그다음에 내장근이 있었죠. 심장근은 가로무늬, 내장근은 민무늬. 오케이. 2번. 근육이 수축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증가한다. 음, 다시. 근육이 수축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증가한다. 그쵸? A 대죠.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암대라고 해서 A 대죠. A 대. A 대 부분은 길이가 길어지거나 하지 않죠.
맞죠? 길이가 길어지거나 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다. 3번.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구성되어 있다.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마이오신과 액틴이 모두 존재하고 있죠. 4번. 근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도 H대는 항상 남아있다. 다시 4번. 근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도 H대는 항상 남아있다. 아니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어떤 그 작용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붉은 마이오신, 요게, 그림이. 네, 대략 그려봤어요. 네, 봐봐요. 요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게 뭐예요? 요게 액틴이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액틴. 액틴이 어떻게 돼?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제 말 이해가 돼요? 요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여기 가운데 지점까지 쭉 들어서 딱 가운데 지점까지 쭉 들어서 딱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붙는 거지 일종의. 이렇게 붙어버려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H대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남아있진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아니다. 5번. 근육 섬유 길이는 Z선과 Z선이다. Z선과 Z선 사이이다. Z선이 이 친구죠. Z선, Z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네, 기다려볼래. 한 번만 더 본인이 읽어봐요. 그 화면에 떠 있는 거를. 네. 정답은 X죠. 근육 섬유가 아니라 근육 원섬유죠.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Z선부터 Z선까지잖아. 그쵸? 근육 원섬유. 근육 섬유가 아니라. 이해돼요? 근육 섬유는 말 그대로 쭉 긴 거 걔야. 근데 중간중간 아예 들어가 있는 게 근육 원섬유잖아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또, 또, 네. 이거 원섬유, 근육 섬유 하는 거는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어. 문제는 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거 기출이에요. 자, 호르몬 갑시다. 이제 우리 끝나가. 1번. 글루카곤은 이자관으로 분비된다. 다시 1번. 글루카곤은 이자관으로 분비된다. 네. 근육섬유 세포죠, 세포. 자, OX 해주세요. 잘 봐요. 이자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걸 이자예요, 이자. 이 친구 이자. 잘 안 보이나? 이자야. 그 다음에 얘가 이자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알파세포, 알파세포, 베타세포, 베타세포 이렇게 있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돼요? 그쵸? 얘는 어디로? 이렇게. 혈관 쪽으로 물질을 이렇게 분비하죠. 이자관은 뭐가 분비가 돼요? 소화액이 분비되는 곳이죠. 소화액. 그래서 X. 글루카곤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관으로 분비된다. 이자관 아니다. 그래서 X. 다음 2번. 외분비샘은 연수에 의해 조절된다.
외분비샘은 연수에 의해 조절된다. 뭘까요? 외분비샘. 지금 뭔가 혼란스럽 거야, 지금 속으로. 뭐야, 이거? 외분비샘이라고? 그죠? 네. 네. 이자는 두 가지의 물질을 분비해요. 하나는 소화액을 분비하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맞죠? 소화액은 우리 몸의 소장으로 가야 해. 그래서 이자관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가야 해요. 됐죠? 자, 외분비샘은 연수에 의해 조절된다. 그죠? 이게 사실 제가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냐면 내분비와 외분비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내분비가 뜻이 뭐예요? 내분비. 내분비. 제가 이거 예전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몸에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내가 하겠다 하면서 내 몸의 소장, 뭐, 입, 위, 식도, 소장, 대장 하면서 얘는 외부야 이런 얘기를 한 적 기억나요? 예. 이거는 외부야. 그래서 소화효소, 소화액이 분비되는 것은 외분비라고 해야 돼. 이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내분비는 말 그대로 혈관으로 보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것들이 여기 내분비에 들어가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분비는 호르몬을 의미하는 것이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 호르몬 조절 중추는 누구였어요? 호르몬 조절 중추. 호르몬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였죠. 그래서 어 저걸 제가 문제를 사실은 내분비샘은 연수에 의해 조절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그죠? 맞아요. 내분비는 호르몬, 외분비 특정 관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고치면 내분비샘은 연수가 아니라 시상하부에 의해 조절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3번.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요건 좀 기다려 볼게요. 요건 낚는 게 아니라 좀 개념이라서. 자, 답이 좀 나온 것 같으니까 요거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봐봐요. 부신 겉질, 부신 겉질 호르몬이 있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 기억나요? 다시. 부신 겉질 호르몬이 있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이렇게 써요. 맞아요? 근데 부신 겉질 호르몬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신 겉질 호르몬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다른 물질이에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부신거칠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의미하는 거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ACTH와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맞고 이거는 스테로이드예요.
그림이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됐나요? 어? 따라서 3번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맞네요. 부신거칠 호르몬이 스테로이드예요. 제 말 이해돼요? 어, 지금 방송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잠시만요. 지금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 접속이 끊겼다고 나와가지고 네, 들리시나요? 아, 되는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제가 채팅을 잘 못 봐요. 제가 이거 지금 이 패드를 자꾸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혹시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 답변 못 받았으면요. 나중에 제가 그 질문하는 시간 있거든요. 그때 가서 질문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제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너무 어려워서 볼 수가 어려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4번. 정맥에 포도당을 주입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할 것이다. 자, 정맥에 포도당을 주입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할 것이다. 자, 정맥이라는 얘기는 혈관에 넣었다 이 말이죠. 혈관에 포도당을 넣으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혈당량이 증가했다고 느끼니까 인슐린 분비 증가 맞네요. 쉽죠? 5번 코르티코이드계 발음이 안 된다.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시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은 자율신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 코르티코이드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잖아. 이 그림 다시 볼까?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요 친구들이 뭐예요? 요 친구들이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이 친구들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맞나요? 그렇죠. 단코코, 무코코 유명하죠. 이 친구들은 자율신경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호르몬 영향을 받죠. 호르몬. 이거 기억나요? 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잘 봐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시상하부가 있어.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이 있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로 영향을 주면 표적기관으로 가겠죠. 맞나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분비될 때 부신 거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건 뇌하수 전엽에서 ACTH 나올 거야. 맞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ACTH, RH가 분비가 돼. 그 다음에 단코코, 무코코가 나와가지고는 표적기관에 영향을 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렇게 호르몬이 방출되어 나오는 이 작용을 우리는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지 자율신경계에 의한 영향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해되셨나요?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괜찮나요? 갑자기 조금 분위기 안 좋은데? 너무 어렵게 됐나? 자, 딱 갈게요, 계속. 6번. 오줌 속 요소 농도는 휴식 시보다 운동 시에 더 높다. 오줌 속 요소 농도는 휴식 시보다 운동 시에 더 높다. 잘 봐요. 오줌 속의 요소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누구에 만들어져? 그죠? 단백질에 의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단백질은 결국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니까 당연히 운동할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겠지. 그래서 운동 시에 더 높아지겠네. 맞죠? 음. 그다음 7번. 운동 시 땀이 흐르는 것은 체액 농도의 항상성 유지이다. 운동 시에 땀이 흐르는 것은
체액 농도의 항상성 유지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7번. 운동 시에 땀이 흐르는 것은 체액 농도의 항상성 유지이다. 답 좀 기다릴게요. 됐나요? 아, 여기 이 말 때문이죠. 체액 농도. 체액 농도는 누가 유지해요? 그죠? ADH가 유지하는 거죠. 땀이 흐른다는 것은 내 몸에서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하는 작업인 거잖아. 제 말 이해가 돼요? 운동 시에 땀이 흐르는 것은 내 몸에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액 농도의 항상성 유지가 아니라 체온 유지의 항상성 유지라고 해야죠. 체온에 대한 항상성 유지다. 체온이다, 체온. 됐나요? 오케이. 틀렸다. 8번. 저온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 쪽 모세혈관은 이완한다. 대뇌는, 아유, 헷갈려. 저온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 쪽 모세혈관은 이완한다. 그쵸? 저온 자극이라는 게 춥다 이 말이죠. 추우면은 모세혈관은 수축하죠. 그 다음, 9번. 대뇌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다. 9번. 대뇌는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다. 대뇌는 수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추우면 내가 옷을 입거나 몸을 떨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해가지고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뇌가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건 안 돼. 자율신경 교감, 무교감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10번. 요붕증의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요붕증의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요붕증, 이게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요붕증은 이제 소변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붕증의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한 게 맞아요. 괜찮죠? 원래는 수분 제압을 잘 해야 되는데, 소변이 잘 나가는 거잖아. 11번. ADH가 분비되면 혈압과 체내의 수분량은 증가한다. ADH가 분비되면 혈압과 체내 수분량은 증가한다. 요거는 이제 원인, 아주 기본적인 원리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11번 맞죠? 다음 12번. 이자의 알파 세포가 파괴되면 혈당량이 계속 증가한다. 이자의 알파 세포가 파괴되면 혈당량이 계속 증가한다. 자, 이자의 알파 세포면 뭘 얘기하는 거죠? 글루카곤 얘기하는 거죠. 글루카곤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혈당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베타 세포는 정상대로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음, 베타 세포는 정상대로 있으니까 혈당량은 다시 떨어지겠죠. 계속 증가하진 않겠네. 이해되셨죠? 13번.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으면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여 혈당량을 낮춘다. 13번.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으면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여 혈당량을 낮춘다. 이것도 쉬운 내용이죠.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 누구?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슐린. 맞죠? 부교감 신경에 의한 영양 맞죠? 맞다. 14번.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항상성 조절을 위해 ADH 분비를 하여 수분을 재흡수한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항상성 조절을 위해 ADH를 분비하여 수분을 재흡수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항상성 조절을 위해 ADH를 분비하여 수분을 재흡수한다. 그러니까 아니죠. 내 몸에 물이 많으면 ADH 분비는 안 해야지. 그래야 몸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다시 물을 많이 마시면 내 몸에 물이 많아지니까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재흡수를 하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ADH를 분비하면 안 되고 수분 재흡수도 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15번. 삼투압을 조절하는 조절 중추는 연수이다. 자, 늘 얘기했지만 호르몬 조절 중추는 항상 어디라고요?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는데 삼투압을 조절하는 조절 중추는 항상 어디다? 간내의 시상하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간내의 시상하부 됐죠? 틀린 거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갈게요. 아,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좀 잠깐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 어, 자, 요거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올라가서 얘가 이제 아무래도 방금 신경계 파트를 하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하고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질병 중에 신경계에 의한 신경계 문제에 의한 질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병 두 가지,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서 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병 두 가지. 예, 그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제가 흔히 말하는 치매죠, 치매. 치매. 자, 치매는 뇌에 있는 뉴런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다음, 파킨슨병. 이거는 중간뇌에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에 문제가 생겨서 도파민 분비가 정상대로 안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문제는 루게릭병. 루게릭병은 우리 몸의 체성운동신경,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길랭 발해 증후군. 요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 특히 누구? 말이 집을 파괴함으로써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죠? 기저액 손상 맞아요. 오케이. 수초 파괴 맞아요. 말이 집 수초 파괴. 아마 여러분 그 저기 뭐야 공중보건이나 이제 법규 하시면서 이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게 우리 생명과학 수준에서 나올 만한 문제다라는 거. 예, 그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괜찮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할게요. 예, 넘어갑니다. 방어작용 갈게요. 자, 1번. 상처난 곳에 세균이 침입하면 내식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다시 읽을게요. 1번. 상처난 곳에 세균이 침입하면 내식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이거는 이제 대번에 알 수 있죠? 대식세포가 아니라 누구? 비만세포. 이거 쉬운 거. 2번. 항체는 형질세포에 의해 형성되는 탄수화물이다.
다시 항체는 형질세포에 의해 형성되는 탄수화물이다. 그죠?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다. 3번 대식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다. 대식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다. 대식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핵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이잖아. 핵이 있어요. 오케이, 4번. T세포와 B세포는 모두 골수에서 생성된다. T세포와 B세포는 모두 골수에서 생성된다. 맞죠? 골수 생성. 어, 이제 문제 바꿔볼게요. 음. T세포와 B세포는 모두 골수에서 성숙한다. T세포와 B세포는 모두 골수에서 성숙한다. 이거 이제 말 차이 알겠죠? 생성된다와 성숙된다. 요거 잘 봐야 돼요. 예. 그죠? 이게 사람이 있잖아. 시험장에 가면 정말 뭔가 씌인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다음에 5번. 기억세포는 형질세포에 비해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하다. 기억세포는 형질세포에 비해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하다. 그쵸? 형질이 더 활발하죠. 왜? 단백질 합성이라는 것은 항체 만드니까. 그쵸, 그죠?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더 활발하다라고 말해야죠. 기억세포가 활발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형질이 더 활발하다. 그 다음에 6번. 보조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보조 T림프구는 이, 이 세포성 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세포성 면역이 뭐였어? 그죠? 독성 T림프구가, 독성 T세포가 우리 몸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상황이죠. 파괴할 때 그걸 알려주려면 누가 알려줘야 돼? 보조 T림프구가 알려줘야 돼. 됐죠? 그럼 6번 틀렸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다.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죠. 7번. 기억세포는 2차 면역작용에 참여한다. 기억세포는 2차 면역작용에 참여한다. 맞죠? 2차 면역작용 참여 맞죠? 그래서 우리 1차랑 2차 차이가 뭐였어요? 1차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살짝 증가하는 걸 1차 면역작용,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2차 면역작용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8번.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는 모두 B림프구로부터 유래했다. 8번.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는 모두 B림프구로부터 유래했다. 맞죠? 9번. 프라이온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핵산이 있다는 점이다. 프라이온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핵산이 있다는 점이다. 자, 틀린 거 아시겠죠? 프라이온은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10번. 무좀의 치료는 항진균제를 이용한다. 10번. 무좀의 치료는 항진균제를 이용한다. 맞죠? 무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닌가? 나만 고생했나? 11번. 혈우병, 고혈압, 홍역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혈우병, 고혈압, 홍역은 비감염성 질병이다.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쵸, 홍역은 바이러스. 좋아, 좋아, 좋아. 홍역은 바이러스. 그쵸, 감염성이죠. 오케이. 우리 아까 했죠? 저희 청 감독님 홍대 갔소. 12번. 홍대 가서 할 때 홍자잖아, 저게. 12번. 항A 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혈액형은 A형과 O형이다. 12번. 항A 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혈액형은 A형과 O형이다. 그쵸? A형은 응집하죠.
A형은 응집한다라고 해야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 혈청은, 항A 혈청은 A만 보면 다 결합한다고. 오케이. B형과 O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다. 그 다음에 13번. 표준 A 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혈액형은 B형과 AB형이다. 표준 A 혈청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혈액형은 B형과 AB형이다. 잘 봐요. 표준 A 혈청이란 말하고 항 A 혈청이란 말 서로 다른 거예요. 다시. 항 A 혈청에는 얘는 적어 볼게요. 그냥 모르실 수 있어. 항 A 혈청을 다른 말로 쓰면 표준 B 혈청 또는 B형 혈청이라고도 불러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항 B 혈청은 표준 A형 혈청과 같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럼 표준 A형 혈청에는 항 B 혈청과 같은 말이니까 B형과 AB형이 결합하겠네. 응집이 일어나겠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어. 이 얘기 나온 김에 봐봐요. 표준 A, B, 봐봐요. 표준 B형 혈청이라면 B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B형이 가지고 있는 응집소 뭐야? B형이 가지고 있는 거. 알파죠. 얘는 결국은 알파란 소리예요. 얘는 반대로 베타란 소리인 거야. 괜찮죠?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덩어리로. 이해되셨죠? 알파, 베타.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 됐죠? 오케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합시다. 어, 우리가 음,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항원, 항체. 이거 지우고 갈까? 쓸 데가 없어서 위에다 쓸게요. 이거 지우고 아까 썼으니까. 자, 항원, 항체. 괜찮죠? 항원 항체를 우리가 이제 혈액형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본다 그랬어요? 응집 원. 얘는 응집 소로 본다 그랬었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혈구를 얘기하는 거였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혈장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죠? 혈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혈구? 적혈구를 의미했었고 혈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했다고? 혈청이라고도 했죠.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외우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됐죠? 항원은 응집원, 혈구, 적혈구 다 같은 말. 항체는 응집소, 혈장, 혈청 다 같은 말. 됐나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이다. 14번. RH-는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RH-는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마찬가지. 수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RH- 응집소는 존재한다, 안 한다? 다시. RH-는 응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RH-가 수유를 받지 않았다면 응집소는 존재한다, 안 한다? 음, 다시 적어볼까요? RH-는 응집소가 존재한다.
OX. 그렇죠. 둘 다 없다. 그 해야죠. 둘 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수요를 안 받았다면. 됐죠? 오케이. 마지막 15번. 응집소 알파, 베타, RH 마이너스 RH 응집소는 모두 크기가 작아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15번. 응집소 알파, 베타, RH 응집소는 모두 크기가 작아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RH는 통과가 돼요. RH는 통과가 되는데 나머지는 통과 안 돼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런 거야. 내 아내가 B형이에요. 물론 아내가 없어요. 내 아내가 있다고 하고 제 아내가 B형이에요. 근데 내가 A형이야. 결혼해서 AB형 AB형 아기를 배웠어. 임신했어. 근데 엄마가 갖고 있는 엄마가 B형이니까 알파 응집소가 자식이 넘어가면 큰일 나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 베타는 안 되고 RH 응집소 넘어갈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모두 통과는 아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느라 수고했고, 진짜 딱 3시 반에 끝났네요. 예.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정규 수업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어,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나가셔도 상관없고, 따로 더 질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따로 좀 더 뭐 기출 문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한 4시까지, 그러니까 3시 30분 더, 제가 질문 더 받아드릴 테니까, 제가 혹시나 이거 채팅창 올라갈 때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본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와 140명이 넘네? 네, 진짜 많이 듣고 있네요. 아무튼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제가 더 지금 제가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가실 분은 가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강의 그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뭐 문제 같은 거 있으면 어, 네, 질문해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 오후 2시에 요거 이제 오늘은 방어작용까지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유전하고 생태계 파트 다음 주에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시면은 유전하고 생태계 파트 관련해가 또 준비해 올 테니까 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달라고 얘기를 좀 받아가지고 해주세요. 우리 대왕고시 학원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